애기야,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요즘 얼굴이 상한 것 같네. 괜찮아요, 아버지. 호영 오빠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얘가 얼마나 많이 먹는데 얘 완전 돼지야. 애기한테 돼지가 뭐야, 돼지가? 맞아요, 아버지. 혼내주세요. 그 사람은 내가 좋아했던 오빠의 아버지였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모와 함께 살았던 저는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겉돌았는데 오빠의 아버지는 저를 애기라고 부르며 잘 챙겨줬어요. 이렇게 셋이 한 가족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우리 그만하자. 왜 그래 갑자기? 나 뭐 잘못했어? 그냥 마음이 식은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 내가 더 많이 좋아할게. 오빠가 하라는 거 다 하고 오빠 마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너 이러는 것도 솔직히 좀 질려. 그냥 헤어지자. 갈게. 오빠, 호영 오빠. 어떻게든 오빠 마음을 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만나주기는커녕 내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애기야, 무슨 일이야? 호영 오빠가 헤어지재요. 근데 저는 오빠 없으면 안 돼요. 오빠랑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 아버지가 잘 설득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만 울어, 뚝. 밥은 먹었어? 갑자기 찾아온 저를 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너무 울어 탈진한 저는 아버지가 사준 고기를 먹고 쓰러지듯 거실에 누웠죠. 아버지, 나 자고 가도 돼요. 너무 피곤해요. 지금 우리 둘뿐인데 네가 여기서 자면 재영이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근처에 여관 하나 잡자. 거기서 편하게 쉬어. 힘내거라. 호영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안 가세요? 나도 그냥 자고 가야겠다. 애기야, 자자. 피곤해서 그러신다 생각했어요. 애기야, 아버지한테 안겨봐라. 딸처럼 생각해 안아주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키스를 하더니 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아버지가 나를 강간하려 한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죠. 그대로 온몸이 굳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왜 자꾸 전화야? 헤어지자고 했잖아. 오빠, 나 아버지한테 강간당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해? 하지만 제가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걸 안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어요. 제가 오빠랑 헤어지고 마음이 상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빠도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엘 차재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 아들에게 알린 정황이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미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 증거입니다. 따라서 진술의 시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건 직후 혼란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인물인 전 연인이었던 가해자 아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은 꾸며낸 이야기라기보다는 실제 충격에 비롯된 반응으로 볼 수 있어 법원에서는 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가 가해자의 가족이므로 방어적 반응이나 부정이 예상되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성폭행 증거가 없을 때 가해자 아들과 이별한 정황이 무고로 몰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무고로 일반적으로 보진 않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는 무고로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고소가 무고에 의한 허위 고소라고 주장할 경우 무고로 몰릴 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성폭행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물론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아들과 이별한 후 보복하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신고를 해야 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아들과 이별했다는 정황은 가해자 측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고로 몰릴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분들께서 유의하실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한 점을 강조하다가 자칫하면 무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할 때는 억울한 점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술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과 의견 등을 잘 구분하고 진술이 가급적이면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게 고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보호자처럼 인식된 관계도 지위에 의한 위력에 포함이 되나요?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처벌법에서 말하는 위력은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심리적 지위에서 비롯된 영향력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교사, 직장 상사, 후견인 등 혈연이 아닌 관계에서도 위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대자를 보호자 혹은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인식하고 의존적 관계에 있었던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저항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강간하였으므로 가해자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보호자적 위치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위력에 의한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가 전 연인이었던 가해자의 아들에게 바로 연락해서 피해 사실을 날린 행위, 이러한 행위는 즉각적 진술에 해당하여 그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단순히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강간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가해자의 아들과 이별했다는 사실 등이 피해자에게 범죄를 허위로 주장할 만한 어떤 동기가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무고로 물리지 않으며 가해자와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적 지위를 위력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의 눈물이 마르는 그날까지 이 앱이 함께하겠습니다.